고금소총과 야담. 두꺼비 사위. 옛날에 한 영감이 낚시질을 해서 먹고 사는데 하루는 나가서 종일 낚시질을 해도 고기가 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나가서 낚시질을 하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흘 만에 다시 강가에 나가 낚시를 담가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낚시줄이 팽팽해졌습니다. 이쿠 걸렸구나 하여 낚시를 잡아당겼더니 두꺼비 한 마리가 물려 있었습니다. 제기랄 사흘을 굶었는데 겨우 두꺼비야. 재수도 없다. 영감은 두꺼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멈이 영감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잡았어? 오늘도 못 잡았는데 해타 질 무렵 두꺼비가 물렸잖아. 그래 가져왔는데 어디 두고 보자고. 그리하여 두 내외는 두꺼비를 집에다 두고 키웠습니다. 얼마 지난 뒤 신기하게도 두꺼비가 영감에게 말을 하는데 부잣집 셋째 딸에게 장가 보내주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거절했지만 두꺼비가 조화를 부리니 할 수 없이 영감이 부잣집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 두꺼비를 셋째 사위로 삼아 주시오. 하니까 기가 막힌 부잣집 주인은 하인을 시켜 영감을 결박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두꺼비를 셋째 사위로 삼지 않으면 이 집은 뿌리째 망해 버릴 것이오. 영감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 주인은 겁이 나서 영감을 풀어주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두꺼비 사위는 싫지만 두꺼비가 자꾸 조화를 부리기에 셋째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셋째 딸에게 두꺼비에게 시집을 가라 하니 아버지도 망령이지 시집 가라면 갈 테지만 첫날 밤에 두꺼비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승낙했습니다. 그리하여 두꺼비가 벌룩벌룩하면서 장가들러 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첫날 밤에 신부가 칼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는다. 그 말을 들은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여기 누울 테니 살가죽만 잘 패시오. 신부가 그렇게 했더니 훤칠하고 훌륭한 신랑이 두꺼비 가죽을 벗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내가 다시 가죽 속에 들어갈 테니 처음 같이 꿰매시오. 신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큰 방에 있는 부잣집 부부는 첫날 밤을 지내는 건너방을 건너다 보면서 아침까지 딸이 안 나오면 꼭 죽은 것이다. 하고 한숨 섞어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니 방문이 열리면서 셋째 딸이 화색이 돌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셋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신랑이 두꺼비 아니더냐? 두꺼비예요, 아버지. 예, 두꺼비 신랑 보기도 싫다. 어서 시집으로 데려가거라. 부모가 진저리를 치며 그렇게 말하자 딸은 네, 가겠어요. 하고 두꺼비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난 뒤 장인의 환갑이 돌아왔습니다. 두꺼비와 신부는 처가로 갔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앉아있는 큰 방 윗목에 앉은 장인이 두꺼비를 보고는 넌 뭐 때문에 왔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아, 장인 환갑인데 제가 안 와보고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하하 웃어댔습니다. 주인은 두꺼비 신랑이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번갈아 가며 발로 두꺼비를 툭툭 치며 다른 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두꺼비 사위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장인 환갑에 고기나 잡아올까요? 무슨 고길? 꿩이나 토끼나 돼지나 노루나 잡아오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잡아? 네, 잡아올 테니 장인의 말을 빌려주시고 마부와 하인들을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좋다. 하고 장인은 하인과 마부를 불러 사냥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장인의 말을 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가니까 마당같이 널따란 바위가 있는 곳에서 두꺼비 신랑은 부적 같은 것을 한 장 써서 하인에게 주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저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중이 옷을 벗고 이를 잡고 있을 테니 그 중에게 주어라. 했습니다. 하인이 산등성이를 넘어가니 한중이 우통을 벗고 있길래 종이를 주었더니 읽고 난 다음 알았다. 너 먼저 가거라. 나는 옷을 입고 갈 테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은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꿩이 날아오더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토끼가 뛰어오더니 꼼짝 못했습니다. 뒤이어 돼지, 노루도 여러 마리 달려왔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하인들에게 그것을 다 산채로 묶어 말에다 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를 만났습니다. 그들도 사냥을 나섰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다가 사냥거리를 잔뜩 잡은 두꺼비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은 짐승을 우리에게 주지. 두꺼비 신랑이 줄 수는 있지만 내 말을 들어야 주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무슨 말이든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통들을 벗고 돌아앉으시오. 둘은 우통을 벗고 돌아앉았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어깨 죽지를 꽉 물어 상처를 낸 다음 짐승들을 모두 첫째와 둘째 사위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둘은 산 짐승들을 모두 죽여서 자기들이 잡은 것처럼 가지고 처가로 갔습니다. 두꺼비가 빈손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보라고, 두꺼비가 잡긴 뭘 잡아? 개코를 잡아. 하고 비웃었습니다. 민망한 부잣집 주인은 두꺼비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했지만 두꺼비는 변죽좋게도 주저앉아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도 장인 환갑 보러 왔는데 다 끝나야 가지요. 환갑잔치가 끝나고 두꺼비 신랑은 신부를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꺼비는 영감에게 나는 이제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나는 두꺼비가 아니고 옥황상제의 아들인데 너무 더워서 바다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낚시에 걸린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팔자 고치려고 날 잡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처가에 조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두꺼비 신랑은 처가로 갔습니다. 장인에게 첫째와 둘째 사위를 불러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불러왔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두 사위를 보고 지금 장인이 볼 수 있게 우통을 벗으시오. 하니까 할 수 없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상처가 보였습니다. 이 상처는 내가 문 상처요. 이 두 놈은 원래 내 부하인데 사냥은 이들이 한 게 아니고 내 것을 빼앗은 것이요. 너희들은 이제 여기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두꺼비가 그렇게 말하고는 벌을 주자 그 둘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전 하늘로 올라갈 텐데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있는 뜰을 모두 논으로 만들어 줄 테니 거기서 농사를 지어 오래오래 사십시오. 두꺼비 신랑은 허물을 벗고 난 뒤 동서남북에 사배를 하고 나서 앉으니 지금까지 청정하던 날이 벼랑간 번개불이 나고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뜰을 몽땅 들어올렸습니다. 그러자 비가 마구 쏟아지는데 이틀 후에 비가 그치자 황폐했던 땅이 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경계를 삼고 어부 부부는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하루는 마당에서 쌀 나다를 쪼아 먹고 있는 닭에게 황소가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매일 농사를 짓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져다 나르기도 하고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먹는 것은 겨우 콩껍데기 아니면 집인데 너는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이 맛있는 쌀만 먹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모이를 쪼아 먹던 닭이 황소를 쳐다보면서 황소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답답하구려. 황소님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해도 먹는 것은 변변치 않은 것이 아닙니까? 나는 학문이 많아서 별로 힘든 일을 안 하고서도 좋은 쌀만 먹는 것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개가 그 녀석 아는 체 하는군. 지가 뭐가 잘났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노? 하는 생각이 들어 말참견을 하기를 요놈 닭 녀석아! 주제넘게 그따위 말을 어디다 함부로 하느냐? 황소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만 해도 밤잠을 못 자고 도둑을 지키면서 겨우 누른 밥이나 얻어먹는데 너는 학문이 좋아서 쌀만 먹는다고? 개는 아니 꼽다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닭은 도리어 나는 이 세상에서 시간을 알리는 벼슬을 하고 있단 말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시간을 가르쳐주는 일은 다른 친구는 못할 거예요. 하고 거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닭이 하는 말에 개는 그까지 벼슬을 가지고 그러나? 나는 무슨 큰 벼슬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정도인가? 하고 이죽거렸습니다. 그 정도라니? 나는 이렇게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붉은 관을 쓰고 눈알에 주먹 같은 육관자를 붙였으니 틀림없이 벼슬 양반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잘 끌어대네. 그리고 황소님이나 개님은 모르겠지만 내가 먼둥이 틀 때마다 꼭 기호하는 것도 글자로 쓰면 고알고자와 그 기자, 중요여자, 즉 고기호는 중요한 것을 알린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닭은 뽐냈습니다. 개님께서 짓는 소리엔 아무 뜻도 없지 않습니까? 닭은 개를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멍멍하고 짖는 것은 멍텅구리란 뜻이야. 그러니 나야말로 양반이다. 듣기 싫다. 내가 무슨 양반이냐?
달근 발끈 화를 냈습니다. 나는 개 팔아 두냥 반이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개 팔아서 둔 양반이라니. 그럼 개장수에게 팔려갈 때 마지막으로 양반이 된다는 말이야? 닭이 이렇게 놀려대자 화가 난 개는 달려들어 닭의 벼슬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러자 닭은 획부리치고 지붕으로 올라가 개를 내려다보고 말했습니다. 이 자식아, 여기는 올라올 수 없지? 하니 개는 닭을 놓치고 멍하니 지붕만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의 닭의 벼슬이 톱날처럼 생긴 것은 그때 개에게 물린 자국이라 합니다. 땅속에 백금 항아리, 옛날 김씨 성을 가진 어진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상은 젊었을 때에는 집안이 가난하여 어떤 절에서 가까스로 끼니를 때우며 글 공부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 뒤에는 늙은 회화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마치 큰 우산처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이 회화나무 그늘에서 때때로 피곤한 몸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팡이로 땅을 두드렸더니 뜻밖에도 거기서 괴상한 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엇인가 귀한 게 묻혀 있지 않을까? 김선비는 무의식 중에 흙을 조금씩 긁어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파서 큰 항아리가 한꺼번에 3개가 나왔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또 뜻밖에도 백금이 그득그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저도 모르게 놀랐지만 그러나 무슨 생각에선지 얼른 흙으로 전처럼 묻어놓고 부랴부랴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그는 이 일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선비는 공부를 마치고 그 백금 항아리를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의 중이 찾아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화재가 나서 절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은 절을 재건하려고 이렇게 부조를 얻으러 다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김선비는 문득 회화나무 밑에 묻힌 새 항아리의 백금을 생각하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절에서 신세를 많이 졌으면서도 오래도록 갚지를 못하였소. 그러나 이제 백금 새 항아리를 부조할 생각인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중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너무도 엄청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농담이 아닐까? 중은 이런 의심도 들었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김선비는 상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계속했습니다. 절 뒤 회화나무 밑에서 일찍이 백금 새 항아리를 발견하여 그대로 묻어둔 일이 있어. 어서 그것을 가지고 절을 다시 짓도록 하오. 중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절에 돌아와 회화나무 밑을 파보았습니다. 파본 결과 과연 백금 새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분은 천인이구나. 크게 감동한 중은 그 길로 다시 김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이 금은 절을 짓고도 남습니다. 바라건대 반을 가져다 바치겠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김선비는 웃으며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돈에 욕심이 있었으면 이미 모두 가졌을 것이지 그대들에게 쓰도록 하였겠소. 어서 모두 가져다가 한 푼도 헛되게 쓰지 말고 전보다 훌륭한 절을 지으시오. 중은 감지덕지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절을 짓는 데에 소비한 금액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적어서 그날 나에게 알리도록 하오. 중은 물론 이 말을 거절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날부터 불타버린 절의 재건 공사가 거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절을 지을 때 중들은 소용되는 돈의 금액을 일일이 적어 바쳤습니다. 따라서 돈은 꼭 쓸 때에만 쓰고 또 재료는 좋고 값싼 것을 골라 사들였습니다. 이리하여 100여 칸의 새로운 절이 훌륭하게 세워졌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훨씬 덜 들어 아직도 한 항아리 이상이 남아돌았습니다. 이 남은 돈으로는 다시 좋은 전답을 사들여 불량답으로 삼았습니다. 이리하여 산속의 작은 절이었던 그 절은 다른 유서 깊은 큰 절에 못지않게 웅장하고 부유하게 변했습니다. 김선비는 그 이듬해 봄 오래도록 낙방만 해오던 서울의 큰 과거에 보기 좋게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가 절을 재건해 준 것 때문에 부처님의 은공을 입었다고 칭송을 마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벼슬에 올라간 다음에는 근실하고 청렴한 관원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차츰 큰 고을의 원과 관찰사를 지내며 벼슬이 자꾸만 높아졌습니다.
김선비는 처음 벼슬을 할 때부터 받은 나라의 복록은 그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모두 일일이 책에 적어 두었습니다. 또 웬만큼 금액이 높아진 후에는 옛날에 절을 지을 때 적어 두었던 금액과 비교해 보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 절 뒤에서 얻은 새 항아리 백금의 액수와 맞춰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김선비에게 과연 정승의 높은 자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상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 김선비는 갑자기 집안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벼슬을 해온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그동안 위로 임금의 보살피심과 아래로 백성의 순종함을 힘입어 큰 실수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는 위로 임금 한 분만 모시는 정승자리마저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원래 뜻하던 바가 이로써 이루어졌기에 오늘로써 벼슬에서 물러날 생각이다. 뜻밖의 말이라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말을 안 했지만 나는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절 뒤에서 수십만 금을 얻었다. 그러나 사람이 까닭없이 분에 넘는 재물을 얻는 것은 아무리 하늘이 내리는 복일지라도 자칫 큰 재앙의 근원이 되기 쉬운 법이다. 그래서 마침 절에 재건에 쓰게 하고 그 후 나라의 녹을 받을 때마다 그 금액을 낱낱이 적어 두었는데 이제 꼭 그때 얻은 항아리의 금과 같은 만큼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나의 노력이 일치되었다고 여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원래 지녀야 할 복이 다 찬 셈이니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재상은 그 후 한적한 시골에 들어앉아 여생을 편안히 보냈다고 합니다. 대신 잡은 호랑이 꼬리. 한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멀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어느 고개를 넘어가는데 웬 굴이 하나 덩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굴인데 저렇게 뚫려 있을까? 굴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니 호랑이란 놈이 엎드려 있다가 으르렁 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기겁을 한 영감은 좁은 굴 입구에 지팡이를 찔러 놓고는 이놈 하면서도 뒤돌아 도망칠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뒤쫓아와서 잡아먹힐 테니까요. 그렇게 이놈 하면서 하루 종일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는데 저 아래에서 마침중이 바랑을 메고 너풀너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사 마침 잘 왔네. 어서 오게. 왜요? 여기 너구리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이거 난 지금 대변이 급해 그러니 이거 좀 잠깐 휘두르고 있게나. 예, 그러지요. 중이 지팡이를 받아 들더니 영감이 아까 한 것처럼 휘두르며 이놈. 하는 사이에 영감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잽싸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이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그 영감이 오지를 않아서 궁금한 생각에 이놈의 너구리가 도대체 얼마나 커다란가 하고 굴속을 들여다보니 웬걸 호랑이 한 마리가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 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중은 멈췄던 손을 내저으며 지팡이로 이놈.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도망을 갔던 그 영감은 그동안 제 볼일을 다 보면서 살다가 집안일 때문에 어디인가를 다녀오다가 다시 그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가만히 고개를 넘자니 작년에 호랑이 굴 앞에 남겨놓고 온 그중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작년 봄에 여기에다가 중놈에게 지팡이를 맡기고 갔었지. 이놈 어떻게 죽지나 않았는지 모르겠네. 영감이 그 굴을 몰래 찾아가 보니 그중은 어디 가고 웬 더벅머리 총각이 서서 이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중이 대신 바꿔 세운 모양이었습니다. 야, 중놈은 어디 가고 내가 이러고 있느냐? 영감이 그 총각에게 물으니 내가 작년 가을에 와서는 여태 이러고 못 갔습니다. 라고 다급하게 답하면서 쉬지 않고 이놈.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 비. 지금도 구만리에 살고 있는 정영태 씨의 3대조에 정병사가 있었습니다. 정병사가 소년 시절 글 공부를 할 때 가끔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소년이 혼자서 공부하는 밤이나 혼자서 거닐 때만 나타나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병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자 철없는 소년도 아마 내가 자라서 병사님이 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20살의 청년으로 자란 정병사는 금강산에 들어갔습니다. 용하다는 도사를 찾아서 소년 시절의 도깨비 이야기를 하고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대가 병사 벼슬은 꼭 할 것이다. 그런데 목사를 먼저 지내고야 병사가 될 걸세. 그러나 비수를 꼭 몸에 품고 다녀야 하네. 이 말을 듣고 난 그는 명주 한 피를 비수와 바꾸어 가지고 도사에게 무술을 배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무렵 도사가 하는 말이 이제 그만했으면 쓸만하고 또 지금이 그대가 나설 때인즉 잠깐 고향에 들렀다가 서울로 가게.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든 그대가 출세할 길이 나설 걸세. 라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며칠 후 괴나리 보찜을 진 청년정 병사가 원주에 들어섰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키가 장승 같은 놈이 앞을 막더니 병사님, 이제 오십니까? 하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정병사가 이렇게 묻자 그 장승 같은 놈은 저는 김공이얼시다. 라고 말한 후 일어나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렀던 청년은 다음 날로 서울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때 서울의 조정에서는 제주도 목사가 될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목사로 가는 사람은 웬일인지 부임하기 바쁘게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6사람의 목사가 가는 길로 죽었다 하니 더 이상 제주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청년은 곧 제주 목사를 자청했습니다. 몇 명의 길잡이를 데리고 배에서 내리니 제주 관가에서도 신관 사또님이 오신다고 정중하게 마중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관가에 들어간 정 목사는 자기를 마중 나왔던 관원들의 태도가 수상하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명의 괴한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놈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담나국 사람들은 옛부터 육지서 오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육지서 오는 지배자를 모조리 우리 손으로 죽였으니 그대도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듣고 있던 정 목사는 갑자기 품었던 비수를 꺼내어 우두머리에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힌 우두머리가 그 자리에 쓰러지자 따라온 졸개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정 목사는 그곳에서 치적을 쌓은 보람이 있어 병사 벼슬을 얻었는데 새로 병사가 된 정 병사는 자기가 병사가 된 것은 역시 도깨비의 도움이라 하여 김공선정집이라는 도깨비 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도깨비 징검다리. 다사면 박곡동과 방천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하나 있으니 이 다리를 동네 사람들은 도깨비다리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곳에는 밤수교가 놓여 있으며 해랑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다리를 도깨비들이 사흘밤 동안 놓았는데 그 사흘 밤 동안에는 돌을 움직이는 소리가 시끄럽게 났으며 아무리 심한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다리가 놓여져 있는 길목은 영남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길목으로 옛날 많은 선비들이 왕래했는데 동민들은 이 다리에 대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많은 편리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에는 흐뭇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낙동강 상류까지 배가 왕래하던 시절 많은 배들이 물건을 싣고 부산에서부터 이곳까지 자주 다녔으며 이 강가에 배를 메어 지금도 이곳을 여진이라 부릅니다. 나루터가 생기니 자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 응당장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서 오는 소금제가 여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 속에서 초라하게 옷을 차려 입은 그리고 풍상에 시달렸으나 생김새가 제법 괜찮은 여인이 어린 계집애를 하나 손에 잡고 나루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의지할 데 없이 떠돌아다니다 마침내 이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인은 이 나루에다 주막을 차리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해랑엄이라 불렀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이름이 해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해랑어미는 장사에도 열심이었고 동네에서도 인심을 얻게 되었으나 그 나이에 적적하게 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딸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전념하여 호라비의 청혼도 거절하고 오로지 돈벌이와 해랑이를 키우는 데만 힘을 썼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인지 해랑이는 점점 예쁘고 마음씨 착하게 커가고 해랑어미는 돈을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어언간 여진으로 흘러들어온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해랑어미는 강 건너의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대릴사위를 보아 해랑을 혼인시켰습니다.
사위를 보고 이제 한시름 놓은 해랑어미는 강 건너 땅에 농사 짓는데 전념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연장을 들고 강을 건너가다가 건너 동네에 사는 호라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랑어미는 문득 자기 신세에 대한 외로움이 솟구쳤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강 건너 논에 갈 때마다 해랑어미는 그를 보게 되고 한층 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심정을 이해하고 가까워지게 되니 해랑어미의 얼굴은 한층 밝아졌습니다. 그 둘은 남의 눈을 피해 밤에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외출이 잦자 해랑과 그의 남편은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행동을 주시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어머니가 자유롭게 행동하시도록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길이 세찬 내를 건너서 매일 건너 마을을 다니는 어머니에 대해서 사위와 해랑은 걱정이 되었고 차차 날씨가 차가워져 그 내를 건너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해랑과 그의 남편은 의논 끝에 남몰래 강가에 가서 돌을 들어다가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하여 며칠 만에 다리를 밟고 쉽게 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마침내 자식들의 양해를 얻어 재혼을 하게 되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며칠 밤사이에 놓인 이 다리를 고맙게 건너다니게 되었고 해랑과 그의 남편이 함께 놓은 줄 모르고 도깨비가 밤에 몰래 놓은 것이라 하여 도깨비 징검다리라고 불렀으나 몇몇 사람들은 해랑이 놓은 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다리를 놓을 때 해랑교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었으니 지금 다사면 박곡동과 방천동 사이에 놓인 잠수교가 바로 이 효행의 다리입니다. 도로박. 옛날의 경상도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아들 둘,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림이 가난해서 어머니가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병으로 앓아눕는 바람에 품팔이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양식도 떨어지고 굶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배고프다고 울고 어머니는 앓으시니 형은 생각다 못해 산 너머 아버지 친구 집에 밥동량을 갔습니다. 그 집에서는 춥다고 형을 사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만 밥을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형은 집에 어머니와 동생이 있으니 가지고 가야겠다고 하니 아버지 친구 되시는 어른이 돌아갈 때 아내 이야기해서 밥을 주도록 할 테니 어서 먹거라 라고 말하기에 배고픈 차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려고 하니 안채에서는 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야 미안하구나. 밥을 다 먹고 없단다. 다른 집으로 가봐라. 그래서 이 형은 자기가 먹은 밥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얼른 다른 집으로 가보았지만 아무도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이 걱정되어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조금 전에 갈 때 보이지 않던 꽤 큼직한 도로박이 있었습니다. 아마 밥 두 그릇은 들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그 도로박에다가 자기가 먹은 밥을 토하려고 입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밥 한 알이 올라와서 호박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신기하게도 밥알이 호박에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은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서 천지신명께 감사를 하고 그 도로박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도로박 안의 밥은 모두가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쌀을 한 톨 구에다 넣어 보았더니 또 가득 차지를 않겠어요. 그래서 쌀을 퍼내어 장에 가지고 가 팔아서 어머니 약을 지어와 다려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병환도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쌀을 부지런히 퍼내어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돈 한 냥을 넣어 보았습니다. 또 하나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도 크게 잘 짓고 가구도 새 것을 들여놓고 옷도 비단 옷을 해 입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도 커서 장가를 가고 아우도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하여 동생에게 살림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박이 말썽이 되었습니다. 형은 자기가 주운 것이니 자기가 갖겠다고 하고 아우는 형이 있는 살림을 그냥 갖고 새 살림을 나는 자기가 도로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다투다가 한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이 도로박을 저 높은 산에 가지고 가서 산꼭대기에서 굴린 다음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갖기로 하자. 그래서 두 형제는 그 도로박을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도로박을 굴렸습니다. 굴려놓고는 둘이 같이 찾으러 산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찾았지만 날이 어두워지도록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도로박은 영원히 못 찾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할 수 없이 있는 살림을 나누어서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신이 한 아이. 상서 조아묵에는 지인지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가하게 앉아 있는데 자그마한 아이 하나가 붓을 팔러 왔습니다. 아이는 용모와 행동거지가 단아하면서도 머리가 덥수룩하니 잠옷 사랑스러웠습니다. 상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고? 저는 일찍 고아가 되고 의지할 데가 없어 붓을 팔아 살아가고 있나이다. 의지할 데가 없다니 우리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며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이는 사양하지 않고 그러겠다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일을 시켜보니 아이는 자상하고 민첩하며 영리했습니다. 상서가 아이를 더욱 끔찍이 사랑하게 되었고 집안 사람들도 상하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그를 애지중지했습니다. 상서의 장남이 금강산 유람을 떠나면서 부탁했습니다. 유람길에 그 아이가 필요하니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상서가 눈여겨보고 말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이야. 그래도 거듭간 청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장남은 아이와 함께 금강산으로 들어가 구룡연에 이르렀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 구룡연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그러고는 옷을 벗고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 삽시간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되돌아와 다시 옷을 입고 앉았습니다. 아이는 행동거지가 온화하며 의젓하고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으며 안색도 태연했습니다. 일행이 다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아이의 행동거지를 보았으니 신이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동으로 지칭하며 더욱더 받들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일행은 내금강과 외금강을 두루 구경하고 돌아와 해화문 밖에 이르렀는데 노루 한 마리가 길 앞을 달려가니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아이도 노루를 쫓다가 보리밭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참이 지나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행은 아이를 기다리다가 두루 찾아보았지만 종적이 묘연했습니다. 사방으로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 누런 구름이 아득하고 푸른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황혼이 질 무렵에야 장남은 집으로 돌아가 상서에게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상서는 다시 한참 동안 눈여겨보고 말했습니다. 내전날 유람길에 아이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그 아이를 잃어버렸구나. 훗날 상서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아이가 와서 곡을 하니 집안 사람들이 이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곡이 끝나자 아이는 집안 사람들과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홀연 떠났습니다. 그는 소상과 대상 때에도 와서 곡을 했고 또 주인과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서 떠났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합니다. 방성이 내린 인물 문기방. 장흥 사람 문기방은 강성군 문익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형의 꿈에 큰 별 하나가 지붕 위로 떨어지며 땅을 밝히니 곁에 있던 사람이 방성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형이 놀라 깨어나니 등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날 밤에 아들을 낳으니 기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기방이 아이였을 때는 중마를 타고 종이를 잘라 깃발을 만들어 장군이라고 자칭하니 여러 아이가 다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15살 때 사설을 읽다가 장순과 허언의 전에 이르자 비분관계의 책을 덮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이 남달랐으며 말을 잘 타고 활도 잘 쏘았습니다. 육촌 9명예와 함께 10여 년 묵과에 급제해 수문장에 뽑혔습니다. 임진년에 서모랑캐가 대거 침략해 노략질을 하자 기방과 명예는 의롭게 향병을 일으켜 전라병사 이봉남에게 갔습니다. 정유년 8월 왜구들이 숙성령을 넘어왔습니다. 전라병사는 순천 쪽에서 우회해 남원에 다다랐는데 사졸들은 거의 다 흩어지고
편비 50여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적의 선봉대는 점점 성 아래를 압박해왔습니다. 기방과 명예는 눈을 부릅뜨고 손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한 목숨을 바쳐 나라에 보답하자. 북을 치면서 나아가 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적은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활을 당겨 마구 쏘아 무수한 적을 죽였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이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시 왼손으로 활을 쏘았습니다. 수많은 적을 쏘아 죽였습니다. 왼쪽 손가락들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방이 시 한 구를 소리내어 읊었습니다. 평생 나라 위해 죽고자 했던 뜻. 허리 아래 옥룡검은 알고 있지. 명예가 이어 읊었습니다. 북소리 요란한데 힘이 다하니 누가 이 위태로운 사직 구할 건가. 그들은 적삼 소매에 혈서를 썼습니다. 병사와 더불어 싸움터를 누비다 마침내 전사했습니다. 종 감새가 피 묻은 적삼을 가지고 시체 더미에 엎드려 있다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두 사람이 순절하던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피 묻은 적삼으로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산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선무원종 2등에 녹훈되었습니다. 그 뒤 본도 선비 200여 명이 공로를 인정해 관이를 추증하는 일을 해주기를 상소했습니다. 그 일이 본도에 하달되었지만 오래도록 조치가 없었다 합니다. 음덕을 쌓아 보답을 받은 유공, 윤변공이 형조정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기말로가 국권을 잡고 때로는 위압을 때로는 복덕을 베풀어 사람을 복종시키는 일을 자행하면서 양민을 노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의 자손 수십 명이 모두 형조로 끌려가 갇혔습니다. 판서 허항이 기만로의 언지를 받고 그들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하고 신문하니 그들은 원통한 고통이 너무 가혹해 결국 거짓으로 자백하려 했습니다. 그에 대해 윤공 혼자만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문서들을 가져와 거듭 살핀 결과 사건이 억울하게 날조된 것을 알고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글을 지어 진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윤공은 연말 임금에게 아뢰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을 다시 심사하던 때 그 글을 가지고 가서 임금 앞에 올렸습니다. 임금이 그 글을 읽어보자마자 기만로를 척결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다 석방하니 수십 번 맺힌 억울함이 하루아침에 통쾌하게 풀렸습니다. 윤공은 연로했는데도 두 번째 부인에게조차 아들이 없어 매우 근심하고 탄식했습니다. 다음에 그는 평안남도 평원부사에 제수되어 여러 조정 신하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광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호련한 노옹이 말 앞으로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윤공이 알아보지 못하자 노옹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양인입니다. 일찍이 한 권세가 에게 협박을 받아 장차 천민으로 전락할 형편이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었지요. 그때 공의 은덕에 힘입어 자손 수십 명이 모두 양인의 신분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가슴에 새겨두고 언제나 보답할 것을 생각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지요. 앞으로 올 계사년에 공께서는 아들을 얻으실 것입니다. 다만 수명과 복록이 길지 않은데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옹은 소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공이 살펴보니 모년모월 아무날 아무시에 남자를 낳는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왼편에 수, 부, 귀, 다, 남, 자 6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각 행마다 한 글자만 쓰여 있는 반면 유독 다남자 3글자는 한 행에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축원문이 있었는데 성명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윤공이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노웅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공께서 이 종이를 가지고 즉시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로 가셔서 황촉 500쌍을 부처님께 바치고 축원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융성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소인의 보답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부탁했습니다. 윤공이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려 했지만 노웅은 급히 감사의 절을 올리고 홀연 사라졌습니다. 윤공이 크게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집으로 돌아와 종이를 깊이 감춰두었습니다. 계사년이 되자 과연 아들 기준이 태어났습니다. 공은 즉시 유점사로 가서 노웅의 말대로 후하게 불공을 들였습니다. 축원문 빈 곳에 성명을 써넣고 불전에 올렸습니다. 축원이 끝나고 종이를 꺼내보니 수자 아래에는 가히 장수할 수 있다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고 부자 아래에는 스스로 넉넉하다는 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귀자 아래에는 비할 바 없다는 두 글자가 쓰여 있고 다남자 아래에는 모두 귀하게 된다는 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8글자는 모두 짙은 청색으로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똑바른 해서체였는데 그렇게 된 까닭을 알 수가 없으니 윤공이 더욱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윤공이 돌아와서는 괴짝을 만들어 종이를 깊이 감춰두었습니다. 그 뒤 기준이 장성했으니 그가 곧 오음공 두수입니다. 두수는 78살까지 살았고 벼슬은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부를 충분히 누렸습니다. 5 아들도 모두 부귀를 누리고 현달했습니다. 방은 영의정, 흔휘원은 판석, 간은 지사를 역임했고 혁혁한 공훈을 세워 그 이름이 당대에 빛났고 후대까지 알려졌습니다. 손자와 증손까지 번창했고 높은 벼슬을 이어갔으니 성악에 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남경으로 가서 장사한 상인 정씨. 옛날에 정씨 성을 가진 큰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북경으로 가서 장사했는데 호방하게 함부로 돈을 쓰다가 평안 가명에 은 7만 양의 빚을 졌습니다. 정씨는 가명에 갇히기도 하고 석방되기도 하며 5만 양을 간신히 조달해 근근히 갚았지만 2만 양은 갚지 못했습니다. 그때 감사는 정씨를 옥에 가두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가게를 다 탕진해 다시 힘을 쓸 곳이 없었습니다. 정씨가 옥중에서 아뢰었습니다. 제 몸이 감옥에 얽매여 있기만 하면 한낱 헛된 죽음만이 뒤따를 것이니 공사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청컨대 다시 은 2만 양을 빌려주시면 3년 안에 꼭 4만 양을 갚겠나이다. 털끝만큼도 속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그 뜻을 장하게 여기고 그 말을 기특하게 생각하여 정씨에게 요구한 만큼의 은을 주었습니다. 정씨는 즉시 바닷가에 여러 읍으로 갔습니다. 의주부터 시작해 부잣집들을 방문하고 그 이웃의 집을 사서 왕래하고 머물러 살며 부자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맛있는 반찬과 좋은 술을 마련해 함께 마시고 먹으니 부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아끼고 소중히 생각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정씨는 달변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사람들에게서 은전을 빌리니 많으면 100금, 적으면 수십 금을 빌리며 기한을 엄격하게 지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한이 되면 즉시 은전을 갚아 조금도 지체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씨는 평안도 이자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 1년간 거의 100번도 더 빌리고 갚았지만 한 번도 속이거나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자들이 더욱 단단히 그를 믿고 많은 은을 빌려주니 정씨는 6, 7만 양을 모아 그 돈을 다 써서 인삼과 담비 가죽을 샀습니다. 그는 남은 돈으로 건장한 말을 사서 그것들을 다 싣고 다시 북경으로 갔습니다. 그가 북경에서 머문 집의 주인은 옛날에는 큰 상인이었는데 정씨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정씨가 말했습니다. 이 물건을 갖고 남경으로 간다면 100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요. 산하의 대장부가 이를 벌여서 성공하면 하늘을 날고 실패하면 땅에 묻힐 따름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아니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소.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정씨는 주인과 함께 튼튼한 배 한 척을 빌려 물건을 싣고 통주에서 출항했습니다. 때마침 순풍을 만나 열흘도 안 되어 중국 장수성에 있는 도시 양주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중국 사람 한 명이 작은 배를 노져 지나갔습니다. 정 씨는 건장한 수부 몇 명과 배를 타고 추격해 그 작은 배에 올라타 그 사람을 묶어와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남경으로 들어가는 물길과 시장 물건의 귀천, 인심의 진위, 나라법의 경중, 도둑의 유무 등에 대해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정 씨가 물건을 후하게 선물해 그의 마음을 얻으니 그 사람이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일이 성사되기만 하면 꼭 더 많이 보상하겠다 하니 그 사람은 하늘을 가리키며 정 씨를 위해 죽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정 씨는 양주강에서 조류를 따라 들어가 곧바로 남경 근처에 있는 석두성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사람의 집이 즐비한 강변에 배를 댔습니다. 다음 날 정 씨는 장께가 있는 수부몇 명과 함께 중국 옷으로 갈아입고 그 사람을 따라 남경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리나 이어진 누각 집들마다 주렴이 번쩍거리며 드리워 있었으니 모두 보물가게였습니다. 거기에는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 씨를 이끌고 한 약방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조선 사람인데 귀한 물건을 갖고 오셨소이다. 몰래 매매할 것이니 발설하지는 마시오. 약방 영감이 매우 기뻐하며 개를 함께하는 부자를 불러와 매매할 것을 약속하니 정 씨가 인삼과 담비 가죽을 가져와 점포에 늘어놓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신선하게 정선된 것이었습니다. 남경 약방은 조선 인삼을 귀하게 여겨온 터라 약방 영감은 조선에서의 인삼 가격보다 수십 배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정 씨는 돈을 많이 모아 중국 사람에게 후하게 보상하고 북경으로 돌아와 주인에게도 수천 금을 주었습니다. 또 수부들에게도 각각 1000금씩 나눠주었습니다. 정 씨는 본국으로 돌아와 불과 몇 달 사이에 가명의 은 4만 양을 갚았고 바닷가 부잣집에서 빌린 돈과 이자도 남김없이 갚았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 수만 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감사를 찾아가 그간의 일을 보고하고 남경 물건 중 가장 귀한 것을 5발이나 선물하니 감사가 그를 매우 기특하게 여기고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 영웅이로다. 내 사람을 잃지 않았노라. 감사가 정 씨를 재상에게 천거하니 정 씨는 그 뒤로 진장을 여러 번 거쳤다고 합니다. 색시 괴짝 범 괴짝. 옛날 어떤 절의 중이 살았는데 이 중이 좀 의문스럽고 엉큼한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더러 마을에 내려가서 연불도 외고 동량도 했는데 한 집에 사는 처녀가 참고왔던지 이 중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처녀한테 장가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의 몸으로 장가를 든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러니 꿀먹은 벙어리 격으로 속만 탔습니다. 하루는 이중이 마을에 내려가서 동량을 하는데 처녀 집 울 밖에 이르니 울 안에서 처녀 어머니가 다른 아낙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좋은 혼처를 정했다고 그러거든요. 배나무집 총각이 청혼을 해왔는데 곧 허혼을 할 거라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 심술이 잔뜩 나겠죠. 그래서 문 앞에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을 외는 채 하다가 짐짓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일났군? 일났어. 이 집에 애기 끼어도 아주 된통으로 끼었네 그려. 처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였습니다. 혼사를 앞둔 집에 애기 끼었다니 큰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우리 집에 무슨 애기 끼었다고 그러시오? 중은 이때다 싶어서 일부러 말꼬리를 이리저리 비틀었습니다. 거참 부처님의 귀띔을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군이 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나 원참 쯧쯧. 이렇게 능청을 떠니 처녀 어머니는 중에 바랑을 잡고 바짝 매달렸습니다. 스님,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제발 가르쳐 주시오. 중은 어차피 입 밖에 내놓은 거짓말이라 이참에 아예 겁이나 잔뜩 줄 요량으로 엄살을 떨었습니다. 이 집 처녀가 올해 안으로 급사를 맞게 됐어.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죽을 수요. 더군다나 배나무집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그 길이 황천길이요. 이래 놓으니 처녀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려서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중도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심술이 나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볼 속셈이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왕 내친 김에 못 먹는 밥을 먹을 밥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슬 수작을 했습니다. 액을 면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소만 말하기가 거북해서. 제 입으로 저 장가들겠다는 말을 하자니 거북하긴 하죠. 그게 뭔지 말씀이나 해보. 중한테 시집가면 목숨은 부지하겠소. 이 고래 동냥하러 다니는 중이라고는 저밖에 없거든요. 뭐라고요? 중도 장가를 간단 말이요. 두말 안 할 테니 싫으면 관두시오. 이래놓고 헐헐 가버렸습니다. 처녀 집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근심에 젖어서 의논이 분분했습니다. 그 이튿날 중이 동냥하는 척하고 처녀 집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를 곱게 단장시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이를 살릴 길이 그 길뿐이라 하니 스님이 거두어 주시오.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속으로는 좋아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지 뭐예요.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중이 되어서 여발한 듯이 신행길을 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색시를 걸려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괴짝에 넣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큰 괴짝을 짊어지고서도 무거운 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흥이 나서 가는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 물러거라 하는 벽제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에 가만히 보니 그 고을 감사 행차였습니다. 감사가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범이야 산돼지야 노루야 산채로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벽제 소리도 요란하게 감사가 행차를 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이중이 그만 놀라서 괴짝을 길가에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감사가 지나가다 보니 길가에 웬 괴짝이 버려져 있거든요. 사령들을 시켜 괴짝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로 괴짝에 들어갔느냐고 물으니 처녀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몹쓸 중이 장가를 들 욕심으로 순진한 백성을 속인 게 틀림없군. 여봐라, 이 처녀를 당장 집에 데려다 주고 다음부터는 중에게 속지 말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괴짝에는 산에서 잡은 범을 한 마리 넣어두어라. 그런 못된 중은 혼이 좀 나봐야 하느니. 사령들이 처녀 대신 범 한 마리를 괴짝에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 행차가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르는 중은 감사 행차가 사라지자 숲속에서 나와 괴짝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범괴짝을 색시의 괴짝인 줄 알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습니다. 어찌 아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쉬지 않고 한달음에 절까지 갔습니다. 절에 가서 괴짝을 내려놓고 요 내 각시 어서 나와 함께 밥을 먹세.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괴짝을 탁 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나요? 범이 툭 튀어나와서 초친 녹두죽, 봉이 김선달 이야기 하나 할까요? 김선달이 한때 대동강 나루에서 녹두죽 장사를 했습니다. 나루를 끼고 돈벌이하는 장사꾼을 상대로 녹두죽을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 손님 가운데는 별별 사람이 다 있었나 봐요. 한 사람은 시골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여 가꾸는 산을 깨나 가지고 있는 산골지주로 나무찜을 내다 파는 길에 김선달네 죽집에 가끔 들렀답니다. 이 양반이 몹시 거만하고 인색하여 김선달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이를테면 죽을 먹을 때마다 꼭 한두 가지 트집을 잡고서야 먹지를 않나. 자기는 옹군 죽을 청해 먹으면서 데리고 온 소장 농군에게는 반 그릇짜리를 사주지를 않나. 이래저래 비위가 몹시 뒤틀려 있었던 터라 김선달이 언젠가 한번 골려주려고 벼르고 있었단 말이죠. 김선달의 비위를 상하게 하고서 무사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이 시골 양반이 소작인을 몇 거느리고 김선달네 죽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버릇게 못 준다고 문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비위를 슬슬 건드렸습니다. 다른 손님들 같으면 죽이나 한 그릇 사 먹고 갈까? 녹두죽은 이 집 것이 제일 맛있더라. 할 것인데 이 양반은 죽이나 몇 그릇 팔아주고 갈까? 녹두죽 맛이야 신통치 않지만 인정을 봐서 팔아줘야지. 거죽 그릇 좀 후하게 뜨게나. 단골 손님을 몰라봐서야 쓰나. 하고 거드름이 상투 끝까지 올랐습니다. 김선달은 예하면서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은근슬쩍 눈짓을 했습니다.
부엌에는 한 사나흘 전에 팔다 남은 쉰죽이 한 그릇 있었거든요. 이걸 그 양반에게 팔아먹을 작정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일부러 시골 지주 들으라고 부엌에다 대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단골 손님 오셨어? 죽 그릇 좀 후하게 뜨어. 아직 초맛은 모르실 테니 초는 치지 마오. 시골 양반이 들으니 괘씸하였습니다. 녹두죽에 초 친다는 말은 처음 들었지만 아직 초맛을 모르고 어쩌고 하는 걸 보니 분명히 자기를 얕잡아보고 그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 왜 내 죽에는 초를 치지 말라는 건가? 다른 손님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입도 아니란 말인가? 발끈 성을 내어 쏘아붙이니 김선달이 속으로 일이 잘 되어간다고 웃으면서도 겉으로 무한한 척. 녹두죽에 초를 쳐 드시는 것은 지체 높은 서울 양반님네 식성이라서.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시골 양반이 듣자 하니 더욱 괘씸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없이 여기는군. 나라고 초맛을 모를까? 어서 쳐 올리게. 예. 그럽지요. 여보, 시골 양반님 죽 그릇에 초를 한 방울만 쳐 올리오. 서울 양반님네 죽그릇처럼 듬뿍 치지 말고.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왜 내게는 초를 한 방울만 치라는 겐가? 아무래도 식성에 맞지 않으실 듯하여. 잔소리 말고 듬뿍 치라 하게. 내가 산골에 살아도 입맛이야. 서울 사람만 못할 게 뭔가. 몰라 배웠습니다. 여보, 시골 양반님 죽 그릇에 초를 듬뿍 쳐서 올리오. 김선달은 겉으로 굽신굽신하면서 속으로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드디어 쉰죽 사발이 나왔습니다. 시골 양반이 한술 떠보니 얼마나 신지 절로 얼굴이 찡그려지거든요. 쉰죽을 데워놨으니 실수밖에요. 그래도 지체 높은 서울 양반들 입맛을 따라가려면 이쯤은 참아야죠. 입을 실룩실룩 해가며 억지로 죽을 떠넣었습니다. 초맛을 아시는 걸 보니 역시 지체 높으신 분은 다르군요. 김선달은 이렇게 능청을 떨고 시골 양반은 쉰죽 한 사발을 말끔히 비우고 나서 역시 녹두죽은 초를 듬뿍 쳐야 제맛이 나는군. 하면서 일어서더랍니다. 처녀들을 중매해 좋은 일을 한 암행어사. 옛날에 한 암행어사가 모읍에 도착해 바깥 촌락에서 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8월 음력 보름께인데 장맛비가 멎어 상쾌하며 춥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총가에서 하룻밤 묵는데 달빛을 감상하며 마을을 산책하다가 어느 집 울타리 밖에 이르러 잠시 쉬었습니다. 갑자기 울타리 안에서 사람 발소리와 우스갯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와 몰래 살펴보니 건장한 여자 4-5명이 어울려 시시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조용하고 달이 밝아 적적하니 우리 태수 놀이하지 않을래? 다른 여자들이 모두 그러자 고 호응했습니다. 여자들이 스스로 배역을 정했습니다. 한 명은 태수, 한 명은 형방, 한 명은 관아에서 명을 전달받아 큰 소리로 다시 전달하는 종인 급창, 한 명은 관아에서 잡무를 보는 하급 관원인 사령, 또 한 명은 박좌수가 되었습니다. 잠시 뒤 태수가 형방에게 분부했습니다. 모 고을 박좌수를 속히 잡아들여라. 형방이 급창에게 명을 전하자 급창은 사령에게 전했습니다. 사령이 높은 소리로 길게 답하고 박좌수를 끌어다 그 아래 꿇어앉히고 말했습니다. 잡아들였나이나. 태수가 분부했습니다. 여자가 태어나 가정을 갖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큰 인륜이니 패할 수 없다. 사람이라면 부모된 마음이 다 같을 텐데 너는 딸 5을 두었으면서도 모두 혼이 날 때를 넘기게 하고 아직 혼사를 의논하지 않으니 장차 인륜을 패하고자 하느냐. 너는 가장으로서 이를 생각지 않고 혼처 구하는데도 뜻을 두지 않으니 어찌 아비의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형방이 그 말을 급창에게 전했습니다. 분부를 들으렸다. 좌수가 꿇어앉아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사람이니 어찌 그 점을 생각할 줄 몰랐겠습니까? 언제나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고민해왔습니다만 소인의 가세가 비난하니 누가 가난한 집 여자를 받아주겠습니까? 또 합당한 신랑감도 없어 아직 혼사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 죄를 알겠나이다. 제 죄를 알겠나이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느 마을 이좌수 집에 20살 총각이 있고 어느 마을 김좌수 집에 19살 총각이 있고
어느 마을 서별감 집에 20살 총각이 있고 어느 마을 최도감 집에는 17 총각이 있고 어느 마을 강별감 집에도 16살 총각이 있는데 어찌 합당한 곳이 없다고 하는가. 모든 것은 내가 끌어댄 변명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거라. 속속히 통혼하고 태기를 하여 혼례를 성사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할지어다. 좌수가 답했습니다. 분부가 지당하옵니다. 삼가 마땅히 속히 도모하겠나이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박좌수를 끌어내라. 사령이 소리 높여 아뢰었습니다. 끌어내라 합시오. 처녀들은 서로 박수를 치며 크게 웃고 일제히 흩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구경하고 그 해괴함의 웃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처녀들의 사정을 생각하니 도리어 슬프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암행어사가 동네를 염탐하니 과연 그 집은 박좌수 집이었고 딸이 5 있었습니다. 장녀는 23살, 그 다음은 쌍둥이로 21살, 그 다음은 19살, 가장 어린 딸이 17살이었습니다. 박좌수란 사람은 집안 형편이 가난할 뿐 아니라 어리석어 사리를 알지 못해서 5 딸이 혼인할 때를 넘긴 지가 오래되어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걱정할 줄도 몰랐습니다. 딸들도 평소 가르침을 받지 못해 나이를 먹어도 바느질이나 절구질 같은 것을 할 줄 몰랐습니다. 오직 놀기만 하며 세월을 보냈으니 그들을 원하는 남자가 없었다 합니다. 또 여인들이 말했던 총각들이 사는 곳을 염탐해 보니 과연 어젯밤에 들은 바와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내로 들어가 암행어사 출두를 하고 얼른 박좌수란 자를 관가 마당으로 잡아오게 해 지난밤 처녀들이 하던 대로 그 죄를 따졌습니다. 박좌수는 과연 합당한 신랑감이 없다는 말로 변명했습니다. 어사가 처녀들이 말한 대로 차례차례 신랑감들을 꼽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합당한 곳들을 아는데 어찌 혼인을 의논하지도 않고 한결같이 합당한 곳이 없다는 말로 핑계만 대는고. 박좌수가 말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 아니오나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여자를 누가 며느리로 맞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남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었나이다. 어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딸들이 어릴 때는 가르치지 않았고 커서는 인륜을 패했으니 아비의 도리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내 당장 오늘 안으로 혼인을 정해줄 것이로다. 마침내 각급의 명을 전해 이좌수, 서별감, 최도감, 김좌수, 강별감 5 사람을 즉각 잡아오게 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정혼을 하고 속히 날을 잡아 혼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또 각 고을 원에게는 혼수를 알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그들 역시 혼례 치르는 일을 독려하게 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나서 일의 전말을 즉각 보고하라는 분부도 내렸습니다. 누가 감히 어사의 분부를 어기겠는가. 마침내 찍소리도 못하고 같은 날로 태길에 5 처녀의 혼사를 일시에 치렀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